마침내 추미애 사태에 대해 사과한 문재인이 공수처 출범은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입법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당은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5.18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면 처벌을 받는 세상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의 컴퓨터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이 또 다른 산업부 사무관 컴퓨터에서 원전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경호 씨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공언해온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쯤 사과하겠다고 하자 당직을 맡은 의원들까지 반발하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결정도 못하냐며 못하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나가려면 하루속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K방역은 유리할 때만 입을 터는 정권놈들과 정권을 우쭈쭈하는 대깨문들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의 남동생 손현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현 씨는 누나인 손혜원의 파렴치함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던 터라 그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이 침묵을 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친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37.4%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국민의힘 지지도 31.3%에도 못 미치는 29.7%라고 공표한 날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지율 관리에 목을 맸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을 텐데 사실상 문 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전라 지역 지지율을 뺀다면 참혹한 수준의 지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나온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 어제 낮 대다수의 언론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사과 내용과 타이밍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는 그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부터였으니 사실상 거의 1년 동안 국민들은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는데요.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났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또 추미애가 윤석열의 징계 사유로 삼은 판사 사찰과 관련해 무죄로 올린 보고서가 유죄로 둔갑했다는 이정화 검사의 양심 선언이 있었지만 또 이때도 문재인은 침묵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의 침묵은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이때 역시도 문재인의 입은 본드를 붙여놓은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제 문재인의 사과는 이미 민심이 다 돌아선 뒤에 뒷북치는 형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타이밍뿐 아니라 그 내용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주저리 쩝쩝거리면서 다른 말을 가져다 붙일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만 국민들께 진솔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공수처였습니다.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문재인의 입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추미애와 여권의 윤석열 쫓아내기는 문재인이 말한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정반대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겨냥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 즉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이 되길 강요하고 또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 이날 하고 싶었던 말은 국민께 드리는 사과가 아니라 공수처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진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추미애를 먼저 경질했어야 맞는 것이죠. 청와대에 처음 들어가서는 참모진이 써준 A4 용지도 제대로 못 읽더니 청와대 밥 4년 정도 먹으니까 갈수록 연기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주저리 어렵게 말은 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해달라는 건데요. 공수처법 말고도 여당은 이날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그들이 말하는 다른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통과시키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심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강행 방침을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제 국회에서 여야 대체 시발점이 된 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특별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을 지네들끼리 통과시키면서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당초 5.18법은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고 여야 간 약속이 있었다는데요. 이 약속을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대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자, 이에 대응해야 하는 국민의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 방침을 세웠는지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한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8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건널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정권이 말기에 막장의 모습을 유감없이 오늘 드러내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라는 형식만 빌렸지 이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의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다 무시하고 정무위에서는 법안 소위에 해부돼서 조문 하나 심사하고 난 뒤에 전체 법안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법사위에는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했는데 또다시 같은 당보다 더 진한 사람을 넣어서 안건조정회의조차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의 행포도 이런 행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회라는 장만 빌렸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률을 절도, 탈취, 강도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이 취할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경고한다며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게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협치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도 일축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선정을 위해 알리바이만 남겨주는 게 아닌가. 더 이상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처한 수적 열세를 모르는 국민들은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의 답답함을 느끼고들 계시죠.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수적 열세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 또 코로나 팬데믹의 장외투쟁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자, 이건 공수처를 목숨 걸고 막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반드시 막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길 바랍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공수처장 선정을 위해 알리바이만 남겨주는 게 아닌가, 더 이상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물리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을 개무시하는 여당과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즉 경고한다, 생각한다, 고려 중이다, 이러다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즉각 행동에 옮기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된 것인데요. 어제 회의엔 125명의 대표 법관 중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중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이 상정되는데 판사 문건 안건의 안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상정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무려 7번에 걸쳐 투표를 했지만 모두 부결되고 만 것입니다. 소수 법관 대표들의 입장 표명 움직임이 거셌지만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결국 법관 대표회의는 경론 끝에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같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논의 결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만일 참석 법관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문이 채택돼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졌다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반대 상황이 된 것이죠. 이처럼 법원의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어제 판사들의 판단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연승하면서 문재인과 추미애의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상당의 이유는 정권을 향한 수사가 턱 밑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윤 총장 복귀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죠. 검찰은 이들 외에 다른 산업부 사무관 컴퓨터에서도 원전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안건 등을 가지고 3개월 동안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의 컴퓨터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의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데요.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 중 삭제된 자료가 포함되는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안건 등을 가지고 3개월 동안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장급 공무원 A씨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즈음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을 원했던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 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감사원 등에서 A씨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등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곧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낙연 측근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죠.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전날 저녁 식사를 한다며 나가 종적을 감춘 지 14시간여 만인 3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사실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이 사실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대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면 경찰과 함께 인력을 대량 투입해 인근을 수색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었죠. 이 씨가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그가 사망한 지점은 불과 300m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검찰의 과잉 수사로 프레임을 가져가려 했던 여권도 친여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의 중앙지검의 이러한 실책 때문인지 다소 조용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전국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에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 진상조사와 함께 이어진 특별 지시가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 전직 국정원장인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모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새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모두 파기환송한 바 있죠. 원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의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명의 국정원장 중 최연장자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선고 전 마지막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법원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한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수사 현장에서는 따로 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법령과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어떻게 나라의 최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법문외한이긴 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다고도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항변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제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구차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21년이 되면 저는 한국 나이로 82세가 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하루하루 경직되어 가고 있고 현재 건강도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먹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앓고 있습니다. 자녀는 외국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78세의 병약한 노인인 집사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잔인한 정권인 듯 싶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제 7일 송영길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애초부터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인데 내기수를 앞당겨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또 거기서 파격으로 검찰총장까지 시켰다며 사실 검찰총장의 특수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란 자기가 사건을 인지해서 별건 수사를 하든지 뭐든지 잡아서 얽어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라며 사건을 조사해서 아니면 멈춰야 하는데 다른 걸 다 뒤져서 끝까지 얽어매서 가니까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송영길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다들 짐작하시겠죠. 최근 일어난 이낙연 최측근 이경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사망 사건을 검찰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려는 작전인 것인데 이런 여론전이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송영길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송영길은 이어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니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사건을 일선 검사에 맡기고 총장은 외피 역할만 해야 하는데 특수부장처럼 뛰어다니니 나라가 불안하다. 균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성윤의 중앙지검장 같은 일선 검사들은 중대한 사건 상황을 윤 총장에 보고도 안 할 정도로 윤 총장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어쨌든 외피 역할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송영길은 어쩌면 이렇게 헛소리만 주구장창 해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은 또 야당이 너희 집권당이 윤 총장을 임명해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면 사실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다며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한다 한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람들 잡아넣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모셔다 쓸 텐데 반성이 무슨 필요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10명이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시국선언했습니다. 김대중 재임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등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현직 교수 10인은 어제였던 7일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모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 최근 수십 년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 슬기로운 시민으로서 자손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듬어온 떳떳한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달 교수는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한 후 2단계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이 더욱 모호해지고 정통성이 파괴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민의힘당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 교체 권고 대상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 당의 주요 공격수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한민국과 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콕 찍어 내쫓기냐며 향후 누가 당을 위해 앞으로 나서겠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당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신보라는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신보라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연고도 없는 파주갑 당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고 결국 후보 자리를 따낸 신보라는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그 후 국민의힘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맡게 된 신보라는 당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해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정세균이 부른다고 쪼르르르 달려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보라는 내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과 강경하게 싸우는 위원장들만 내치려는 국민의힘당. 대체 당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당 당무감사위는 어제였던 7일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 138명 중 약 35.5%에 달하는 49명의 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권고 명단에 있는 민경우 김소연 위원장은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앞장서왔고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 출신인 전희경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로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위원장은 그간 종북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는 등 당과 태극기 세력의 매개 역할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광복회 집회 때 연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당무감사위 발족을 앞두고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집회에 결집한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소위 극우라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며 태극기 세력 손절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우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대대적 물갈이가 당대회에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교체 권고 대상 명단이 보도되자 민경우 국민의힘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김소연, 김진태, 전희경과 함께라면 잘 싸우던 사람들만 솎아낸다는 소리라서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당무감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는 교체 권고 대상에 오른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당 한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년간 당에서 봉사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특히 아스팔트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만 콕 찍어 내쫓는 것이냐며 당에서 그나마 전투력을 갖춘 저격수들을 다 솎아내면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탈당하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인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공언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 저지로 당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이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대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데요. 당직을 맡은 의원까지 반발하며 반발 기류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결정도 못하냐고 맞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즉,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사과를 실천하겠다고 운을 떼자 일부 참석자들은 당내 반발 목소리를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에 처음 위원장이 되셨을 때 사과를 했으면 몰라도 지금이 적합하냐는 의견이 있다. 또 내년 재보궐선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우리 당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 위원장은 원래 임기 시작 후 바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류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하려고 한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 재량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더는 당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김종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분위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부글부글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예고에 돌려차기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다소 과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 굳이 대국민 사과를 고집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 탄핵 정국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갔던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문재인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인이 다니는 교육시설 보조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정부 여당 사람들은 피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강민석은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 전파 시엔 문책하겠다고 발언한 강민석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격리 대상자로 며칠간 재택근무를 했는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인 공직자가 비공식적 만남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는 청와대가 최근 방역조치를 강화한 지 2주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 조직의 기강회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밝힌 것은 강민석 대변인 본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민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 책임 규명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항상 불일치하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윤군 전 주 러시아 대사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고사하자 김정숙이 직접 우윤군 전 주 러시아 대사의 아내를 만나 설득에 나섰다는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보도를 일축하면서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였던 7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김정숙 여사가 우윤군 전 주 러시아 대사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의 없이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만남 자체도 없었다. 인사와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는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가는 건지 청와대는 알고나 있을까요? 허구한 날 남편보다 앞장서며 습관적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보도들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 행사 초청 행사에 등장한 김정숙의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정숙 지 혼자 먼저 나와 초청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자신보다 늦게 등장한 문재인을 보자마자 문재인에게 쪼르르 달려가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통령 행세를 하는 지 부인이 창피했는지 이마가 시뻘개졌습니다. 마치 빨갱이처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무개념 영부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이 나올 준비가 덜 됐으면 기다렸다가 같이 나와야 하는데 왜 김정숙 혼자 먼저 나와서 이렇게 정치인스러운 행세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영부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김정숙의 나대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8년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이었을 땐 비투스 성당을 둘러보다 남편을 놓친 김정숙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인 양 전력 질주해 문재인에게 달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짱을 끼고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뒤에 있는 체코 관계자들의 표정은 마치 대한민국 영부인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 찬 표정들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제가 다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인데 다음 해인 2019년엔 한술 더 떠 라오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재인보다 앞장서서 걸으며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마치 김정숙이 북한 김정은 같고 문재인은 지오빠가 떨어뜨리는 담뱃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내는 김여정 같은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도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 모두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 시기에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지원책이 절실한 마당에 오히려 어려운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 전문가들도 금융감독 수장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발언을 내놓는 저희가 의심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7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기업 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시점은
효과적인 기업 구조 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코로나가 일단락되면서 금융 지원이 종료될 때 잠재 부실이 일시에 현재화하는 절벽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적 기업 구조 조정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원장은 먼저 구조조정 주체인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조기 구조조정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채권은행은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 발언은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에 채권단이 적극 나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윤 원장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논의하기보다는 기업을 살려 어떻게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물러난다는 가정하에 1년 후에나 부실 기업 퇴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전 세계 정부와 전문가들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는 구조조정은 시장을 살리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큰 그림 안에서 해야 한다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작정 부실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구조조정도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손혜원의 친동생 손현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최측근의 미스테리한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여권과 관련된 인물의 사망 소식인데 고인이 되신 손현 씨는 친누나의 파렴치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느 때와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7일 뉴스코리아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손 씨의 유서와 가지런히 놓인 옷가지 등을 발견하고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시신은 현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네티즌들은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한 청부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1월 4일부터 해당 호텔에 투숙했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마닐라에 한 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혜원과는 전혀 딴판인 손현 씨는 한인단체 등을 통해 마닐라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도시락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혜원 동생인 손현 씨는 지난해 1월 손혜원이 비밀 자료인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손 씨 아들인 조카와 측근들 명의로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손혜원의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기존에 밝혀진 손혜원의 차명부동산 24건 외에 누나의 차명부동산 7곳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손혜원 측은 동생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며 자신의 친동생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양심 있는 동생을 오히려 코너로 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손혜원은 이후 부동산 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징역형에 동생이 한몫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숨진 채 발견된 손혜원 동생 손 씨는 부친인 고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과정을 두고도 누나가 가족에게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가족들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국회의원인 누나가 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다들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짐작만 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손 씨는 누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을 안 봤다면서 가증스러운 것이다. 자기 스펙, 자기 경력의 독립유공자 자식이란 걸 한 줄 더 넣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도 팔아먹는 친누나의 정체를 세상에 알린 손현 씨가 한국도 아닌 필리핀에서 사망하게 돼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